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엘살바도르는 대한민국 5분의 1 면적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보여주면서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엘살바도르의 교도소 세코트에 수감시키는 이른바 교도소 아웃소싱 협정을 체결하는가 하면 트럼프의 입안의 혀처럼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도 엘살바도르의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무고한 사람이 수감돼서 미국 법원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조기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캐나다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캐나다 연영방 국가라서 상징적으로 영국의 국왕이 통치하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총리죠. 또 총독이라는 직책도 있는데요. 총리와 총독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캐나다 특유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부활절 휴전이 연장 없이 끝났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모스크바 시각으로 19일 오후 6시부터 21일 새벽 0시까지 30시간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었는데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연장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재임 기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3%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55%보다 낮게 나타났는데요. CNBC의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낮은 건 지난 1월 취임 이후는 물론이고 트럼프의 재임 1기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제 분야의 지지율이 하락한 주된 이유는 관세 정책과 물가 대응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 시작된 춘계 예대제를 맞아 내각 총리 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복납했는데요. 교도통신은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의식해 이시바 총리가 참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낮 1시 50분쯤 필리핀 관광도시인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 한 명이 강도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관광객은 자신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강도에게 저항하다 총에 맞았는데요.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필리핀 내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이나 지역 한인회, 관할 경찰서 등 비상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특히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게는 저항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23일 가자 지구에서 구호 요원 15명을 사살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골라니 여단 정찰부대의 부사령관을 해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조사 결과 해당 부사령관이 야간에 시야가 제한돼 구급차를 하마스의 소유로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사망자가 총격 전후에 묶여 있었다거나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또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부인해 비난이 예상된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휴전인 듯 휴전 아닌 휴전 같은 휴전. 휴전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휴전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에 부활절을 앞두고 30시간 동안의 부활절 일시 휴전을 발표했었습니다.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크렘린궁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 선언을 했는데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공격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900건 이상이나 드론 공격을 가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휴전을 2,000번 이상 위반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부활절 임시 휴전 발표는 평화를 원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미국의 30일 휴전안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활절 휴전 끝나기 몇 시간 전에 미국이 휴전이 연장되는 걸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휴전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내가 24시간 안에 종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네. 그 푸틴 대통령에게 농락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지금 지난달 11일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간의 무조건적 휴전안을 실익이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가 협상을 거쳐서 30일간 부분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것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발을 뺄 수 있다라고 전날에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부활절 일시 휴전안이 나왔는데 이것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휴전 중재 노력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다라고 서방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럼 철수한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상 중재 실패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외교 전문성, 전략 부재를 드러낸 발언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속전속결 협상만 고집을 하다가 결국 문제가 생겼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푸틴 대통령 측과 여러 번이나 접촉했지만 여전히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동 특사인 위트코프가 어떤 사람이냐면 외교 전문 출신이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질 논란도 지금 이번에 함께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종전 협상에서 손을 뗀다고 해도 러시아 쪽에서는 잃을 것이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 중재자라고 이제 그 자임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을 안겨주게 되는 셈이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미국 일극 체제를 끝내고 다극화된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해왔던 푸틴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외교적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종전 협상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건 트럼프가 자신의 무력함을 자인하는 셈일 뿐이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급해지는 좀 네. 미국 그렇습니다. 거죠.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손자의 후예. 네, 손자병법을 쓴 손자가 네. 이제 여기에 손자인데요. 손자병법을 보면 군사를 움직일 땐 질풍처럼 날쌔게 하고 나아가지 않을 땐 숲처럼 고요하게 있고 네.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땐 산처럼 묵직하게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한테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데 중국이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답답하네요. 미국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 양국이 대화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폴리티코지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협상하는 것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대표단이 베이징의 중국 당국자들과 접촉을 해서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상원의 인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부임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과 대화를 주도할 인사도, 그러니까 일명 특사도 임명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공개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화가 없으니까 네. 단기간에 해법이 나오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티코는 정상 간의 직접 대화만이 해법은 아니다. 특사를 임명해서 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는 것도 한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상대를 위협한 뒤에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트럼프식 외교가 중국에는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왜냐하면 계속 시진핑 주석이 나에게 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걸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군을 확보하려고 동남아를 순방을 맞아요.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 중국 담당 이사를 지낸 그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이 시 주석은 상당한 시간을 자신이 국가 명예의 수호자이자 중국의 부흥을 이끄는 인물이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들였다. 미국의 조건에 맞춰서 협상하도록 압박을 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앞으로도 다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네. 그리고 특히나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했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우려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국은 당국이 2분기 이후에 미국 실업률이 상승하고 물가가 폭등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손자의 후회라는 걸 잊지 않았어야 됐는데요. 아, 또 여기에서도 미국만 답답해지는 겁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경고음이 울리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 3명이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계의 관례가 깨졌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일에 오클라호마 연방 청사 테러 30주년 추도식에 가서 현재 미국 사회를 두고 모두가 누구의 분노가 더 중요한가, 누구의 분노가 더 정당한가를 두고 다투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더 사익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이다라는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위기까지 언급을 해서 지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지금 비판을 한 셈인데요. 그렇죠. 이에 앞서서 15일에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도 장애인단체 행사에 가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파괴하고 있다. 이 행정부가 100일도 안 돼서 엄청난 피해와 파괴를 초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일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간섭과 공격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중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 3명이 다 2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셈이 됐는데요. 네. 근데 부시 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소속이라 빠지긴 한 건데 이 부시 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비판 발언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네. 미국 역사학자들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건데 특히나 이런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만드는 변화의 미래를 이미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들은 나라가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 목소리를 내서 국민에게 경고할 자격과 위치를 가진 독특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미국 국민을 위한 일종의 자문위원회로 자문위원회가 경고음을 울릴 때 국민들은
말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한편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악연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 전직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치매다, 노망이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최근에 경호까지 중단을 시켰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폈습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힐러리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2016년에 대선 맞대결을 펼쳤을 때 감옥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들의 경고 네. 사인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한계에 도전한 로봇. 19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9천여 명의 사람 주자와 함께 21대의 로봇 주자가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개발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즉 인간형 로봇 21대를 이제 출전을 시켜서 이 로봇 마라톤 대회가 세계 최초로 열린 셈입니다. 전 세계가 당연히 주목을 했는데요. 이 로봇이 3명의 인간 엔지니어와 한 팀을 이뤘고요. 로봇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갈면 페널티가 부여됐는데 네. 특히 배터리가 아니라 로봇 본체를 갈게 되면 최종 기록에서 10분이 더해졌습니다. 21km가 조금 넘는 코스였는데요. 직선만 있었던 건 아니고 좌우회전도로 경사로도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사람하고 로봇은 공간을 분리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출전한 로봇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키가 180cm로 가장 크고 무게가 52kg으로 가장 무거운 텐궁 울트라였습니다. 직립 2족 보행을 했어요. 최대 시속 12km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었는데 네. 인간 조종자의 도움 없이 대회에서 시속 8에서 10km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네. 출발선부터 결승점까지 21.0975km의 코스를 약 2시간 40분 만에 주파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남자 사람의 우승 기록은 이날 1시간 2분이었어요. 그런데 로봇은 2시간 40분이었으니까 아직은 격차가 좀 크긴 합니다. 근데 텐궁 울트라는 본체를 교체하지 않고 배터리만 3번 갈아 꼈습니다. 그 전 구간을 달렸는데 네. 오르막 좌우로 꺾어진 길도 무리 없이 달려서 눈길을 끌었어요. 네. 2위를 차지한 로봇도 사람 못지않게 안정적인 자세로 달렸는데 근데 이제 이 2개의 로봇을 제외하면 나머지 19개 로봇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네. 조금 네. 완주 제한 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주최 측이 좀 제한을 해놨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들어왔고요. 중간에 넘어졌거나 부서진 로봇들도 있었습니다. 완주에 끝내 성공한 로봇은 21대 중에 6대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중국의 로봇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는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라톤이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로봇들에게도 극한의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네. 2시간 넘게 달리면 부품의 피로도가 쌓이고요. 제한된 배터리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가 이 로봇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로봇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고장 없이 일하기를 기대하는데 네. 마라톤이라는 게 바로 이런 한계를 시험하는 기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들이 앞으로의 로봇 기술 개발에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지금 딥시크 같은 그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중국의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세계 점유율은 한 45%나 차지할 것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들도 네. 힘들군요. 2시간 이상 이렇게 그렇죠. 계속 쓰는 네, 거 피로도가 그렇습니다. 쌓인다고 네. 하는 거 또 알게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몸값 높아진 피스타치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통해서 피스타치오를 넣은 두바이 초콜릿이 네.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피스타치오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피스타치오 껍데기를 깐 알맹이를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커널의 가격이 현재 파운드당 10.3달러, 약 14,600원이에요. 근데 1년 전만 해도 우리 돈으로 1,800원 정도여서 지금 1년
1년 전보다 35%가 높아졌습니다. 네. 이 두바이 초콜릿은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의 초콜릿 업체인 픽스가 출시한 제품입니다. 피스타치오 크림, 중동식 슈레드 페이스트리, 밀크 초콜릿을 사용한 제품인데요. 이 초콜릿을 다룬 한 틱톡 영상이 2023년 12월에 1억 2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와, 그래서 세계적으로 진짜. 열풍이 그 이후에 불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의 초콜릿 업체 말고도 많은 곳에서 똑같은 제품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고 네. 심지어 린트나 네슬레 같은 대형 초콜릿 제조 업체도 뛰어들었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스위스 업체 린트가 내놓은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이 지금 영국에서 145g짜리 소비자 가격이 다른 초콜릿 바의 배가 넘는 우리 돈으로 18,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너무 팔려서 영국의 일부 매장에서 고객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숫자를 제한할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두바이 초콜릿이 인기를 끄는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수확량 감소가 맞물렸습니다. 최대 수출 국가가 미국인데요. 작년에 작황이 부진해서 지금 피스타치오 공급량이 올해 전년보다 20%가 줄었거든요. 근데 2위가 이란인데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네. 지금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그렇게 되니까 피스타치오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뿌리 깊은 나무. 이 나무는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작품의 모델로 알려진 나무 뿌리의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반 고흐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파리 외곽 마을이 있습니다. 오베르쉬르 오아짓인데요. 여기에 사는 마을 주민 세를랭제 부부가 시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나무 뿌리 그림에 나온 나무 뿌리에 나온 이 작품이 바로 이 부부가 사는 땅에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전문가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뿌리는 세를랭제 부부가 2013년부터 소유한 땅에 있는 나무의 뿌리들이었는데 네.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이걸 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시 측이 이 나무 뿌리는 도로변 공공부지에 속한다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로 경계선을 조정하는 명령까지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소송이 이어졌는데 결국 1심과 2심은 다 이 부부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시 측은 아니다. 주민들의 공공이익을 사적 이익 앞에 포기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우리가 2번이나 이겼는데 네. 이제는 싸움을 끝내고 싶다라는 네.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부부가 현재 반고흐 유럽 재단과 함께 반고흐 뿌리의 미스터리라는 이름의 유로 가이드 투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암스테르담의 반고흐 미술관과 협력해서 뿌리 보호 장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돈 맥클린의 빈센트 전해드립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오늘 오전 2차 공판에서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에 법조 영상 기자단 등 촬영진과 방청객석 쪽을 보지 않고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를 두고 내란에 대한 반성은 없고 민주당 비판만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호랑이 없는 굴의 여우처럼 왕노릇 대통령 노름에 취해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 입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하행선 방면 열차가 오전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캐나다 캘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이정호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캐나다 캘거리입니다. 네, 캐나다가 지금 조기 총선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캐나다 총선이 여기 시간으로 28일 월요일 약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물러나고 마크 카니 신민 총리가 취임했는데 원래 예정된 총선은 올 10월인데 카니 총리가 지난 3월에 의회를 해산하면서 이번 총선을 약 6개월 앞당겨 치르게 됐습니다. 네. 총선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전에 캐나다 정치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드리고 총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다르게 대통령제가 아닌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원의회와 하원의회로 나뉜 양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캐나다는 영연방으로 엄연히 국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왕은 영국의 찰스 3세인데요. 네. 사실 국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제 권한은 거의 없지만 입법의 절차의 일부로 법안에 서명을 해야 법이 완성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마지막 결재 사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네, 여기에 또 하나 매번 영국으로 서류나 법안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번거로우니 캐나다의 국왕을 대신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 네. 네. 형식상의 국가 원수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캐나다의 총독은 메리 사이먼입니다. 네. 지난 2021년 제30대 총독으로 취임했는데 캐나다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출신 총독입니다. 또 총독은 국민이 선출한 건 아니고요. 네. 총리가 영국 국왕에게 추천을 하고 임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캐나다 정치에서 이제 중요한 건 총리잖아요. 네. 예, 총리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네, 우선 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하원의 다수당 대표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의원석을 차지한 당의 대표라는 말인데요. 네. 실제 정치적 권한과 행정 운영을 책임지는 국가의 실질적 리더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앞서 상원과 하원의 양원 체제라고 했는데 네. 왜 상원이 아니고 하원에서 총리가 나오냐? 그러니까요. 상원이 더 크고 중요한 거 아닌가? 네, 라고 하실 텐데 네. 여기서 이번 총선 이야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 네. 듣고 있습니다. 우선 상원과 하원에서 네. 하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총선을 통해 약 340명의 하원 의원들이 선출되고 네. 상원 의원은 총리가 추천을 하고 총독이 임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 네. 참고로 상원 의원의 의석수는 약 100석 정도고요. 네. 하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고 네. 상원은 법안을 재검토하고 지역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 건 하원이기 때문에 하원의 네.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건데요. 자, 총선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많은 당들이 또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자유당을 비롯해서 제1야당인 보수당, 그리고 신민주당, 블록퀘벡당, 녹색당, 국민당 등 343개의 의석을 놓고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자유당과 보수당의 2파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현재 여론은 현직 총리인 마크 카니가 이끄는 자유당에게 조금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고 네. 또 실제 지지율도 5에서 6%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카니 총리의 과거 이력과 리더십이 한몫을 하는데요. 네. 전 영국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으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높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어서 외교, 경제 위기 대응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정치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리더로 여겨진다는 평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이 이슈가 관세 전쟁. 네, 그렇죠. 진짜 현재 미국의 관세 이슈에 따른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자유당 당론은 캐나다 주권 수호와 경제 방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지율을 좀 앞서고 있는 반면 네. 보수당은 당대표 피에르 푸알리에브르가 트럼프식 포퓰리즘을 따라간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네. 또 일부 유권자는 보수당의 정책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표층인 중도 유권자들은 안정을 원하는 흐름에서 자유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트럼프의 압박과 보수당의 거친 이미지 그리고 카니의 신뢰감 있는 리더십이 지금의 자유당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총선도 총선이지만 그 이후가 중요했겠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네. 지금은 자유당이 앞서면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네. 사실 트루도 총리가 사임하면서 자유당에게는 위기, 보수당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강경한 경제 및 사회 정책으로 주목받은 보수당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식 포퓰리즘에 대한 캐나다의 유권자들의 피로감 그리고 카니 총리의 중도적 접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론에서는 자유당의 승리를 조금씩 내비추고는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새로운 경제 및 안보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로운 분위기가 북미 정치 판도에 감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더 나아가서 캐나다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북미 그리고 국제 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캐나다 정치 제도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또 조기 총선 분위기까지 알려주셨어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화이팅입니다. 네, 캐나다 캘거리에서 이정호 통신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 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인데요. 국제인권단체는 엘살바도르가 미국이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하는 블랙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앙아메리카에 이 엘살바도르가 있구나. 뭐 수도가 산살바도르구나. 네, 이 맞아요. 정도만 우리가 외웠던 기억이 있어서 좀 낯설죠, 우리에게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덕분인지 요즘에 엘살바도르가 아주 자주 예.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엘살바도르는 중미 지역에 있는 국가죠. 예, 왼쪽에는 과테말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온두라스가 있습니다. 네. 수소는 산살바도르고요. 살바도르라는 거는 구세주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뭐 크기가 작습니다. 국토 면적이 2만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 5분의 1 정도이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뭐 그 지역에서 조그만 섬나라 빼고 대륙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네. 가장 작은 국가로 꼽힙니다. 아, 인구도 약 6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1821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841년에 공화국 체제가 출범했는데 네. 정치적 혼란의 시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19세기 말부터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거의 뭐 100년 넘게 군사 독재 체제 여러 번의 이제 군사 독재 체제가 들어섰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혼란이 극심했는데 그 와중에 1980년대에는 군사 정권하고 좌파 반군 게릴라 조직 간의 내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내전은 1992년에 종식이 됐으니까 그때서야 겨우 나라가 좀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문제가 된 거는 범죄가 너무 만연했다라는 점이에요. 특히 많은 갱단들이 준동을 했는데 네. 그 때문에 한때는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뭐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인데 네.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범죄율이 그렇게 낮아지는 않은 지금은 세계 1위의 살인율의 국가는 아니고 네. 아무래도 이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와 전쟁이 워낙 강력하고 네. 마구잡이식으로 좀 잡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범죄는 줄어드네. 사실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부켈레 대통령은 1981년생으로 43살입니다. 네. 상당히 젊죠. 그러네요. 특이한 거는 부모가 모두 팔레스타인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워낙 그 엘살바도르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로 오래 사업을 하셨는데 돈을 많이 버셨는데 원래는 가톨릭 신자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사업가로 성공하신 이후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고 아무래도 혈통을 좀 따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서 본인이 직접 모스크도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도 설립했는데 이게 그 네 군데 정도를 새로 설립했다고 하는데 네. 그중 하나가 엘살바도르 역사상 최초의 이슬람 모스크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세운 모스크에서 이제 이슬람 공동체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지금은 이맘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또 가톨릭 신자로 계속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부켈레 종교는 뭐 공식적으로 자기가 뭘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슬람과 가톨릭 모두 좀 영향이 호의적이다 있었겠죠. 이렇게 네.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에 당초에는 좌파 계열의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그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사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니까 불과 34살 때입니다. 수도 산살바도르의 시장이 됐어요. 네. 그리고 2019년에 대선에 출마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죠. 2024년에 재선에 도전을 해서 83% 득표율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엘살바도르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같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엘살바도르가 워낙 쿠데타 군사 정권의 상처가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독재 어떤 한 정권의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임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지금 그럼에도 재선에- 불구하고 부켈레는 무시하고 뭐 다시 이제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지금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대통령 임기도 5년에서 더 늘리려고 하는 헌법 개헌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부켈레가 지금 압도적인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말씀하신 대로 범죄와의 전쟁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게 워낙 국민들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네. 이 뭐 비상사태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무려 8만 명 이상의 용의자를 이제 체포해서 구금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점이 인기의 비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재판과 뭐 이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잡는 유입이 거예요. 된다. 그러면 잡아두고 네. 잡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죄를 묻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서울 여의도의 절반 크기의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면적에다가 이 교도소 시설을 만들어서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수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범죄율이 줄어든 게 최대 치적이고요. 네. 인접국들 뭐 파라과이, 온두라스 이런 데도 지금 범죄율이 꽤 높아서 이 부켈레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기도 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정책이 해외로 수출도 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인기를 얻고 있는 네. 상황이기는 한데 이 엘살바도르가 앞서서 이제 미국이 추방한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지금 말씀해주신 네. 부분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부켈레는 이 범죄와 전쟁을 자신의 최대 치적, 자신의 브랜드로 네. 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불법 이민자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게 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공식적으로 이 미국이 추방한 뭐 불법 이민자 또는 범죄자를 엘살바도르가 수용하게 된 거는 두 나라가 이제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2월에 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엘살바도르를 방문해서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추방을 하고 있고 그걸 엘살바도르가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수용을 하고 있죠.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엘살바도르에 미국이 이제 불법 이민자라든지 범죄자 처리하는 문제를 아웃소싱한 네, 거라고 볼 그렇습니다. 수 있는데 엘살바도르 지금 범죄와 전쟁으로 거대한 감옥도 짓고 거기에 많이들 이제 네. 잡아 가둔다 하셨잖아요. 네네.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인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정말 수백 명의 다 옷도 발바가 벗겨가지고 속옷만 입힌 이 재소자들을 정말 빽빽하게 앉혀놓고 찍은 사진이 공개가 돼서 정말 전 세계를 충격을 받게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네. 수용된 그 감옥의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엘살바도르 같으니까 작은 나라가 왜 거기에다가 또 이랬을까? 미국의 범죄자까지 네.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미국이 엘살바도르 보낸 그 뭐 불법 이민자 또는 범죄자가 약 260명에서 최대 3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 대가로 엘살바도르 정부에게 미국이 지불한 돈이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5억 달러를 지불을 했습니다. 85억 원. 네. 네. 85억 원을 예. 600만 달러 85억 원을 지불을 했는데 이 네. 액수는 지난 3월에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600만 달러를 보냈다 이렇게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푼돈이다. 그러면서 이 위험한 범죄자들을 우리가 미국 내에 수용해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비용과 위험을 생각하면은 그건 정말 적은 돈을 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용 인원 미국이 보내고 엘살바도르가 수용할 인원을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은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번째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분명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켈레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미국 이 언론들은 그동안 트럼프, 뭐 푸틴, 또 뭐 김정은 네. 이런 사람들 독재자들과의 브로맨스였는데 지금 최고의 지금 파트너는 부켈레다 부켈레군요. 이렇게 아. 얘기했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인지 최근에 미국 정부가 엘살바도르의 여행 안정 등급을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높였어요. 원래 원래 막 그렇게 올려도 돼요?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음. 그런데 1등급은 우리나라, 일본, 아이슬란드 이런 급이에요. 그리고 아. 영국, 프랑스도 1등급은 아니거든요. 영국, 프랑스보다 엘살바도르가 더 안전한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가? 어쨌든 좀 갸웃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보면은 부켈레는 분명히 이제 트럼프 미국 지금 현재 정부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많은 정치적 또는 어떤 국제적인 자국의 이미지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무부가 그렇게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또 막상 자국 엘살바도르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 공무원들한테는 네. 낮에는 좀 돌아다녀도 밤에는 나가지 말라. 이렇게 조심하라고 좀. 조심하라고 또 했더라고요. 참. 이거는 뭐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데 엘살바도르로서는 입장에서는 이미 꽤 많은 효과를 그러니까요. 얻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쁠 게 듭니다. 없겠는데요. 네. 근데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갔길래 무슨 뭐. 브로맨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까요? 그 백악관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네. 입안의 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말만. 쏟아냈다고 하죠. 네. 이런 얘기했다 그래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성 언론과 사이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부켈레 대통령이 아니 지금 불법 이민자들을 다 이제 추방하고 그런 정책으로 불법 이민이 95%가 감소했다던데 왜 이런 수치는 미국 언론들에 나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쏙 들었겠는데요. 쏙든 얘기를 네.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양성 폐지를 하려고 네, 많이 노력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부켈레 대통령이 우리는 여성 장관들이 많지만 절대로 다양성에 를 근거로 배려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한박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미국 정부가 지금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사람이 뭐 260명, 뭐 최대 네, 300명 이렇게 아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일까요? 이 근거는 미국 당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초국적 갱단의 조직원이다. 그래서 추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다수는 베네수엘라인이고요. 또 일부는 엘살바도르인이라고 합니다. 뭐 네. 국적은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문제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중에 4분의 3 대부분이죠. 약 4분의 1만 빼고 4분의 3은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범죄 활동을 벌린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켈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라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은 엘살바도르 출신입니다. 미국에 들어왔을 땐 불법으로 입국한 것 같아요. 2011년이었다는데 네. 그 이유는 엘살바도르 갱단들에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여러 협박 때문에 피해서 미국에 불법을 이민을 했고 네. 들어와서는 망명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합법 근거가 있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쭉 합법적으로 최근까지 미국에서 거주를 했어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합법적인 거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였는데 네. 이 가르시아가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갱단의 조직원이다라고 하면서 체포를 했습니다. 경찰 당국이. 그러면서 사흘 만에 엘살바도르로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거는 엘살바도르에서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인 세코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도소 시설에 네. 지금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이 나는 아무런 그런 관련이 없다. 예. 난 여기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뭐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송을 냈고 지방법원이 이거를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그 과정 재판 과정에서 미 국토안보부가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다라고 인정하긴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최근에는 이 지금 가르시아 건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예.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그렇죠. 재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라라고 정부의 명령을 내리는 판결을 내렸는데 네, 네. 정부는 이미 엘살바도르에 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다시 미국으로 보내려면 그건 엘살바도르의 주권의 문제다. 에이, 우리가 그렇게 관여할 얘기하면 수 안 되죠.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버티고 있죠. 아니 깽단의 협박을 피해서 갔다니까요. 애초에 처음이. 근데 네. 조직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세코트가 어떤 곳인가요? 세코트는 원래 명칭은 네. 테러범 구금 센터라고 해요. 근데 이건 이름도 무시무시하네요. 예, 그렇죠. 그 스페인 그냥 약어로 해가지고 네. 이제 발음이 세코트라고 불리는데 수도 산살바도르 남동쪽으로 약 72km 떨어진 지역에 거대한 이제 이 거의 벌판 같은데 이 시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대 4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이런데 지금 부켈레 대통령은 이 교도소를 지금도 거대한데 2배로 더 늘려서 자국은 물론이고 미국이 계속 보내게 될 뭐 불법 이민자, 범죄자들을 수용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부켈레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폭력 행위를 하면 그 사람들도 세코트에 다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시설이 물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범죄자도 수용되어 있지만 네.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그렇겠죠. 또 인권 개념 자체가 네.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사진 얘기를 했지만 네, 네. 뭐 이 수감자들은 면회나 또는 변호사 접근도 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이 가르시아만 최근에 미국의 그 국회의원이 직접 민주당 소속 의원이 찾아가서 뭐 접견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인권감시가 휴먼 라이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제2의 관타나모 수용소다. 네, 네. 트럼프와 부켈레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제2의 관타나모 수용소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뭐 지금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브레코이 되고 있다 네. 얘기하고 있죠. 자, 최근에 연방 대법원에서 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소개해 주시고. 예, 연방 정부가 지금 이렇게 추방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외래 적성국 국립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네. 이 법은 제정된 지 200년이 넘은 건데 전시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게 적용된 예는 독립전쟁 이후 뭐 영국 캐나다하고 전쟁할 때랑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딱 3번만 있는데 이걸 지금 지금이 전시 상황이다라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방 대법원이 네. 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거를 적용하지 말라라고 판결을 하긴 네, 했습니다. 네. 지금 좀 갈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보면. 법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계속 비난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사법부의 갈등은 더 악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엘의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